결국 내가 기억하는 것은 오직 변호사가 이야기를 계속하는 동안 거리로부터 다른 방들과 법정들의 전 공간을 거쳐서 아이스크림 장수의 나팔 소리가 나의 귀에까지 울려왔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게 된 어떤 삶, 그러나 나로 하여금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끈질긴 기쁨을 맛보게 했던 어떤 삶의 추억에 휩싸였다. 여름의 냄새들, 내가 좋아하던 거리, 어느 저녁 하늘, 마리의 웃음과 옷, 그러자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그 모든 무용한 짓이 목구멍까지 치밀고 올라와 숨이 막혔다. 내가 서둘러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어서 모든 것이 끝나서 나의 감방으로 돌아가 잠이 드는 것뿐이었다. 내 변호사가 외쳐대는 소리가 가까스로 귀에 들려왔다. 그는 끝으로 배심원 여러분들께서는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길을 잃었을 뿐인 성실한 근로자를 죽음의 자리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내가 이미 가장 확실한 벌로서 영원한 뉘우침의 짐을 끌고 가게 만든 그 범죄에 대해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이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하고 변호사는 기진맥진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그의 동료들이 다가와서 그의 손을 잡았다. 아주 훌륭했어. 하는 말이 들렸다. 그중 한 사람은 심지어 나에게 맞장구를 쳐 달라는 듯 안 그래요? 하고 말하기까지 했다. 나는 동의했지만 나의 칭찬은 진심이 아니었다. 나는 너무나 피곤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밖에서는 어느덧 날이 기울어갔고 더위는 수그러져 있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에서 나는 저녁의 감미로움을 짐작했다. 우리는 모두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것은 오직 나 자신하고만 관련된 일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장내를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첫날과 똑같은 상태였다. 나는 회색 재킷 차림의 기자, 그리고 자동인형 같은 여자의 눈길과 마주쳤다. 그제야 재판 중에 내가 한 번도 눈으로 마리를 찾아보지 않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그녀를 잊지는 않았으나 할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다. 셀레스트와 레몽 사이에서 마리가 보였다. 그녀는 드디어 라고 말하듯이 나에게 작은 몸짓을 해보였다. 나는 약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웃음 짓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녀의 미소에 답할 수 없었다. 재판이 재개되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배심원들을 향하여 일련의 질문들이 낭독되었다. 살인죄, 계획적 범행, 정상 참작 등의 말들이 들렸다. 배심원들이 퇴장했고 나는 이미 앞서 기다린 적이 있는 방으로 이끌려갔다. 내 변호사가 따라와서 매우 수다스럽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있고 다정한 태도로 내게 이야기를 했다. 그는 다 잘 될 것이며 몇 년 동안의 감금형 혹은 도형 정도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불리한 판결이 날 경우에 파기할 기회가 있느냐고 나는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 배심원 측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그가 세워둔 전술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아무 사유도 없이 그냥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생각해도 그것은 명백해 보여서 나는 그의 논리에 승복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쓸데없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다. 어쨌든 항고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리라고 확신합니다. 내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는 매우 오랫동안 기다렸다. 거의 4, 50분쯤 되었던 것 같다. 그만큼 시간이 지난 뒤 벨이 울렸다. 변호사는 이 배심원 대표가 판결을 낭독할 거예요. 당신은 판결문 발표 때에나 들여보낼 겁니다. 라고 말하고는 나를 두고 가버렸다. 이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층계를 뛰어가고 있었으나 멀고 가까움을 분간할 수는 없었다. 그러고는 법정에서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무엇인지 읽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벨이 울리고 피고인석 문이 열렸을 때 나에게로 밀려온 것은 장래의 정적이었다. 그 정적, 그리고 그 젊은 기자가 시선을 딴 데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느낀 그 야릇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리가 있는 쪽을 보지 못했다. 그럴 겨를이 없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이 나에게 이상한 형식을 갖추어 나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공공광장에서 목이 잘리게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실감되는 그 감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것은 분명 어떤 존중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경관들은 나에게 아주 부드럽게 대했다. 변호사는 나의 손목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다. 나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재판장이 나에게 덧붙일 말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러자 경관들이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5장. 세 번째로 나는 교도소 부속 사제의 면회를 거절했다. 그에게 말할 것도 없고 이야기도 하기 싫었다. 나는 그를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나의 관심사는 기계 장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피할 수 없는 그 일에서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내 감방이 바뀌었다. 지금 이 감방에서는 반드시 누우면 하늘이 내다보인다.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다. 낮에서 밤으로 옮겨가면서 색깔들이 약해지는 과정을 하늘의 얼굴 속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 누워서 머리 밑에 손을 괴고 나는 기다린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그 가차없는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얘가 처형되기 전에 종적을 감추거나 경찰의 비상선을 돌파한 예가 있었듯이 나는 얼마나 여러 번 자문해 보았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전에 사형 집행에 관한 이야기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자책했다. 그러한 문제에는 언제나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이다. 어떤 일이 닥칠지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신문에 난 취재 기사를 읽어본 적은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서적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들여다보고 싶어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한 책들에서라면 탈출의 이야기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적어도 한 번쯤은 돌아가던 바퀴가 멎는다든가 그 거역할 수 없는 사전 계획 속에서도 우연과 요행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단 한 번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단 한 번. 어느 의미로는 내게는 그 한 번이면 충분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머지는 내 마음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신문에서는 흔히 사회에 대한 부채를 말하곤 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말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탈출의 가능성, 무자비한 의식 밖으로의 도약, 희망의 모든 기회를 제공하는 광란의 질주였다. 물론 희망이란 힘껏 달리던 도중 길 모퉁이에서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한 호사를 나에게 허락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나에게 그런 호사를 금지하고 있었으니 기계 장치가 나를 다시 붙잡는 것이었다. 아무리 해보려 해도 나는 그러한 오망방자한 확실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확실성에 근거를 제공한 판결과 판결이 선고된 순간부터의 가차없는 전개 과정 사이에는 어처구니 없는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이 17시가 아니라 20시에 낭독되었다는 사실, 그 판결이 전혀 다를 수도 있었으리라는 사실, 이 속옷을 갈아입는 존재인 인간들에 의해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프랑스가, 프랑스 국민 같은 지극히 모호한 개념에 의거하여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그러한 모든 것이 그 결정의 진지성을 많이 깎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선고가 내려진 순간부터 그 선고의 결과는
내가 몸뚱이를 짓뭉개고 있던 그 벽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확실하고 심각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